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팀 보스만은 32살의 가장으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회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아내와 2살 난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조롭지만 평화로웠어요. 성실하고 친절한 이웃이었죠. 그러던 2013년 5월 6일, 팀은 자신이 타던 픽업 트럭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에 광고를 올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트럭에 관심이 있다며 직접 보고 싶다 연락을 해왔죠. 사실 꽤 오래된 차라서 안 팔릴까 걱정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연락이 온 거예요. 팀은 신나서 그러면 편한 시간에 와라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20분쯤 약속한 구매자들이 그의 집에 도착하는데 20대로 보이는 젊은 2명의 남성이었어요. 그들은 차를 살펴본 뒤에 혹시 시운전을 해봐도 되겠냐 물었습니다. 팀은 물론이죠. 직접 몰아보세요. 흔쾌히 허락해요. 그 후에 아내에게는 금방 다녀오겠다 말하고 2 남성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간은 어느덧 자정에 가까워지는데 남편 팀이 여전히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아내는 잠깐 운전만 하고 올 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새벽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불길한 마음에 결국 경찰에 남편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낯선 남성들과 함께 외출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단순 가출이 아닌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즉각 수사에 착수해요. 우선 실종된 팀이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그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근데 이 번호가 대포폰이더라고요. 이거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죠? 끈질긴 추적 끝에 사흘 뒤 경찰은 다행히 그 휴대폰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인적이 드문 공장에서 발견됐는데 전원이 꺼진 채 이미 버려진 상태더라고요. 범인의 추적을 연결할 고리가 또 끊긴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실종자 팀의 아내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20대 초반에서 중반쯤으로 보이는 2명의 남성이었고 그중 한 명은 왼쪽 손목에 앰비션, 그러니까 야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문신이 있었다고 해요. 작은 증거라도 찾기 위해서 경찰들은 이 정보들을 토대로 즉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나이대와 문신만으로 범인을 잡는다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보가 들어와요. 그 문신한 남자 딜런 밀라드 같아요. 이게 익명의 제보였지만 딜런이 평소 평판이 좋지 않고 팔목에 동일한 문신이 있다는 정보를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과 어머니 집 등에 대해서 수색영장을 발부받게 돼요. 그리고 수색을 한 결과 딜런 어머니의 집 정원에 있던 대형 창고에서 실종자 팀의 트럭을 발견하게 됩니다. 차 안에는 총이 발사된 흔적과 혈흔이 남아 있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딜런이 소유한 농장에 소각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불에 탄 사람의 시신, 잔해가 발견돼요. 아무래도 몽땅 타버렸으니까 DNA는 완전히 파괴돼서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차 안에서 발견된 혈흔이 팀의 DNA와 일치하면서 소각로 속 잔해가 팀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범인이 2명이었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한 명은 이미 도주한 상태더라고요. 경찰은 공범 마크 스미치를 끝까지 추적했고 5월 22일 마침내 그도 체포에 성공합니다. 이 사건은 캐나다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평범한 가장이 트럭을 팔러 나갔다가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끔찍하지만 사람들을 더 경악하게 만든 건 범인의 정체였습니다. 딜런 밀라드. 그는 돈도 권력도 다 가진 항공사 상속자, 재벌 3세였던 거예요. 딜런의 집안은 항공사 밀라드 에어를 운영하면서 부와 명성을 쌓아왔어요.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아버지가 이어받았고
딜런은 그 다음으로 막대한 자산을 물려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말 그대로 금수저의 삶을 살아왔어요.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부족함 하나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심지어 14살이 되던 해에는 비행기와 헬리콥터 면허를 동시에 따고 같은 날 단독 비행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연소 비행 기록까지 세웠죠. 2006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수백만 달러의 주택, 아파트, 농장, 고급 차들까지 물려받게 되면서 더더욱 부유한 삶을 살게 되죠. 언뜻 보면 성공과 부를 다 거머쥔 정말 영화 속 주인공 같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그의 이면이 숨겨져 있었어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래서인지 거기서 공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공백을 채우고자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크를 만나게 돼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공범 마크요. 자, 그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자면 마크는 19살 때 이미 마약 소지, 음주운전, 보석 조건 위반 같은 전과를 아주 줄줄이 달고 있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는 돈 많고 자유로운 딜런을 부러워했고 딜런은 그런 마크를 정말 부하처럼 대했죠. 두 사람은 종종 밤이면 함께 나가서 건설 장비나 잔디 깎는 기계 이런 거를 그냥 재미삼아 훔쳤다고 해요. 항공사 상속자와 범죄 전과자, 이게 도저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은 스릴을 쫓으면서 이중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2012년 11월 딜런의 삶을 180도 뒤바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딜런의 아버지가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 총알은 눈 왼쪽을 관통했고 총은 시신 옆에,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 바로 아들 딜런이었고요. 딜런은 친구 마크와 함께 있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왔고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니 피 묻은 베개가 보였다. 당시 상황을 진술합니다. 그리곤 아버지가 평생 우울증을 앓아왔고 최근에 회사 자금 문제로 더 힘들어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때 추가 조사 없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 반년 뒤 팀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거예요. 2016년 2월 팀 살인 사건에 대해서 딜런과 마크의 재판이 열려요.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에게 막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누가 주범인지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시신은 이미 불타서 사라져버렸고 차 안에서도 누가 총을 발포했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어찌됐든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또 실행에 옮겼다는 점만은 분명하죠.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종신형이 선고됐고 최소 25년이 지나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금수저 살인마 딜런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난 2017년 12월 딜런의 이름은 다시 언론사에 등장합니다. 감옥에 있던 딜런이 또다시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8년 전인 2009년으로 돌아가야 해요. 당시 24살이던 딜런은 토론토 술집에서 로라라는 여성을 알게 돼요. 그 후에 두 사람은 가끔 만나서 관계를 갖곤 했습니다. 당시 로라는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마약에까지 빠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녀는 그때 당시에 딜런만큼은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정말 사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손님이 아니라 애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딜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딜런은 로라와의 관계를 그냥 파트너?
아니, 사실 그 이하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딜런의 여자친구가 로라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그녀에게 연락을 해서 야, 너 내 남친이랑 헤어져라 막 연락했죠. 근데 이때 로라도 지지 않았어요. 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네 남친 지금도 내 옆에서 자고 있어. 막 이렇게 약 올린 겁니다. 결국 두 여성은 크게 다투게 돼요. 며칠 뒤에 딜런은 두 사람이 자기 때문에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곤 로라에게 분노했죠. 아, 술집 여자 주제에 감히 내 여친 심기를 건드려? 그는 화가 나서 여자친구한테 내가 그 여자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해요. 이 대화가 있고 얼마 뒤 로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은 바로 딜런이었고요. 물론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이 정도로 범인으로 본 건 아니에요. 로라의 마지막 통화 위치가 딜런의 집 근처라는 점과 비슷한 시각에 딜런이 친구 마크에게 임무가 있다. 1시간 안에 우리 집으로 와라. 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마지막으로 이틀 뒤 딜런이 상업용 대형 소각로를 구매한 점까지 너무나도 이상한 정황이 많았던 겁니다. 로라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그녀 역시 흔적도 없이 소각됐다고 결론 내렸고 딜런과 마크를 또다시 재판에 소환한 겁니다. 두 사람은 로라 살해 혐의로 또 한 번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25년 뒤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이었죠. 당시 경찰은 로라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성매매 종사자라는 이력을 확인하고 그녀의 실종을 심각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덕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18년 감옥에 있던 딜런이 또다시 법정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죠. 2012년 아버지 웨인 밀라드의 죽음에도 연관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당시 경찰이 극단적인 선택이다라고 결론 내렸던 그 사건이 사실은 딜런의 범행이었던 거예요. 검찰은 피고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현장을 교묘하게 위장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어요. 딜런이 불법으로 권총을 구입했던 내역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던 그 권총이 일치했다는 점, 본인 증언과 다르게 아버지 사망 추정 시각에 핸드폰 위치 기록이 집 근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당시 부재학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까지 봤을 때 그의 범행으로 너무나 명확해 보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무절제한 생활에 대해서 자주 꾸짖었었고 딜런은 아버지의 기대와 간섭에 진절머리가 났었죠. 결국 그 갈등이 극에 달하던 어느 날 잠든 아버지를 향해 총을 겨눴던 겁니다. 여기서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 사건을 조사했을 때 경찰이 최초 발견자인 딜런에 대해서 화학 잔해물 검사도 또 거짓말 탐지기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너무나 안일하게 조사를 했던 거죠. 배심원단은 아버지 살인 사건에 대해서 1급 살인의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로써 딜런은 팀, 로라, 자기 아버지까지 이 3건의 살인을 저지른 연쇄 살인범으로 남게 됐어요. 원래라면 딜런은 3건의 살인으로 각각 25년 뒤에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25년씩 합산하면 무려 75년 뒤, 그러니까 103살이 돼서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2022년 캐나다 대법원이 이런 합산 방식이 너무나 가혹하다면서 25년형을 합치는 게 아니라 그냥 퉁쳐서 25년 뒤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해버려요. 가석방 심사의 기회조차 평생 차단하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피해자의 존엄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잔혹한 범죄자의 인권을 이렇게까지 존중해주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네요.
딜런은 2043년 58살이 되는 해에 가석방 신청을 할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그건 미지수지만요.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성공하면 인생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사건은 그 환상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딜런 밀라드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금수저였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쾌락을 느끼는 최악의 범죄자였죠. 분화 특권으로는 인간의 본성을 감출 수 없나 보네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10년 1월 29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벨빅 경찰서로 27살이던 여성 제시카 로이드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연락이 닿질 않더니 회사에 무단 결근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직장 동료, 친구,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제시카는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 집에 가서 제발 확인 좀 해달라고 가족들이 신고를 하게 된 거였죠. 곧장 경찰이 제시카의 집을 찾아가 봤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갑, 신분증, 안경, 이 필수 소지품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가출을 한 건가 싶었는데 그러기엔 차 키와 차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시카의 집은 고속도로 근처 외곽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니까 차 없이는 이동이 어렵죠. 그러던 그때 그녀의 소지품이 집 앞쪽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카가 들고 나간 게 아니었죠? 심지어 누군가 약간 숨겨둔 느낌이더라고요. 경찰은 직감적으로 이게 사건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바로 실종 사건으로 전환해서 수사를 이어갑니다. 집 안을 조금 더 세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렇다 할 별다른 단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색의 범위를 점점점 넓혀서 집 근처도 조사해봤는데 그때 마침내 한 남성의 족적을 발견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눈이 와서 약간 쌓여있는 상태였어요. 그 덕에 아주 선명하게 찍혀있는 그 남성의 발자국을 발견한 거죠. 들판에서부터 집으로 쭉 이어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제시카의 집에 침입을 해서 그녀를 납치해 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때 한 가지 제보가 또 들어오는데요.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제시카 집 앞에 있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있던 들판에 웬 은색 SUV 한 대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더래요. 근데 거기가 애초에 막 차가 들어갈 만한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뜬금없어 보였다는 거죠. 경찰은 곧장 그 들판을 조사해봤고 독특한 무늬의 타이어 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족적과 타이어 자국까지 이 꽤 도움이 될 만한 증거들을 찾았잖아요. 게다가 아직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이 또다시 근처를 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현장 근처 도로를 통제하고 차량 검문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5일이 지난 2월 4일 드디어 타이어 자국과 일치하는 차량을 발견했는데 심지어 이 차가 은색 SUV더라고요. 완전 목격 정보랑 똑같잖아요. 운전자는 46살이던 러셀 윌리엄스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그의 행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러셀은 그 간단한 물음에도 선뜻 대답하지 못해요. 왜 대답 못하냐 막 다그치니까 허둥대면서 사실 지금 아들이 너무 아파서 자기가 정신이 없다. 빨리 집에 가봐야 된다. 울먹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상태나 표정을 보니까 또 이게 진짜 같아요. 경찰은 결국 그의 신원만 확보하고 얼른 아들한테 가보라고 그를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일단 그래도 목격 정보랑 일치하는 차량인 거잖아요. 그래서 러셀에 대해서 나중에 더 조사를 해보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결혼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자식이 아예 없더라고요. 와, 이거 거짓말한 거예요. 완전 수상하잖아요. 경찰은 그를 유력 용의자로 판단했고 다음날 다시 서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전날에는 그렇게 도망치더니 순순히 또 경찰 출석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들어선 그를 보는 순간 모두들
그가 범인임을 확신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러셀이 신고 온 신발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일치한 신발을 신고 왔거든요. 심지어 사이즈까지 똑같아요. 이때부터 경찰은 그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족적이랑 목격자 증언까지 해가지고 꼬치꼬치 캐물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몇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러셀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거예요. 제시카 실종 당일, 러셀은 목격 정보 그대로 고속도로 근처 들판에 차를 주차한 후에 제시카 집으로 몰래 침입했습니다. 그리곤 자고 있던 그녀를 결박한 뒤에 성폭행했고요. 그 와중에 막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장 남기기까지 해요. 제시카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막 발버둥 쳤죠. 하지만 그녀의 반항이 거세지니까 러셀은 그 목을 졸라 기절시킵니다. 그 사이에 제시카 집에 남은 자신의 흔적들을 치웠고 기절한 제시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고요. 그 사이에 정신을 차린 제시카는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녀는 그가 요구하는 모든 걸 무려 15시간 동안 들어줬지만 끝내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겁니다. 그 후 러셀은 그녀의 시신을 외진 숲에 유기했고 너무 소름 끼치게도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멀쩡히 출근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범행이 초범이라기엔 너무나 대범하고 또 계획적이지 않나요? 그 긴박한 사이에 집 청소까지 했다는 게 이게 첫 번째 범행일 리가 없잖아요. 경찰도 똑같이 판단했고 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러셀의 집을 조사해보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상상 이상의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돼요. 그의 집 안에서는 수많은 사진이 들어있는 외장하드와 그의 일기장, 그리고 엄청난 양의 여성 속옷이 발견됩니다. 심지어 그 속옷들이 굉장히 가지런하게 예쁘게 정리되어 있어요. 솔직히 좀 충격적이죠. 근데 외장하드 속 사진은 더 최악이에요. 그 안에는 여성 속옷을 입은 그 본인 사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셀이 그 여자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저질스럽잖아요. 대체 지금까지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녔던 걸까요? 자, 이 인간의 실체가 드러나면 날수록 진짜 최악이거든요. 마음 단단히 드셔야 돼요. 자, 그 전에 러셀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는 1963년 영국에서 태어났고 5살이 되던 해 캐나다 온타리오주로 이민을 갔어요. 유복했던 가정 환경 덕에 어린 시절부터 하고 싶었던 건 전부 누리고 살았죠. 그래서인지 뭘 강하게 갈망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정말 바라는 큰 꿈이 하나 생기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탑건 아시나요? 톰 크루즈 나오는 그 공군 관련된 영화잖아요. 최근에 후속작이 개봉하기도 했었고요. 러셀이 이 영화를 보고 진짜 푹 빠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톰 크루즈처럼 멋진 공군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근데 또 이 사람 추진력이 장난 아니에요. 곧장 공군에 입대했고 또 이게 또 적성에 맞았나 봐요. 입대 후에 그의 앞날은 정말 탄탄대로였습니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주변의 인정을 받으면서 빠르게 진급했고 4년 만에 대위가 돼요. 그리고 그 해에 5살 연상인 아내와 성대한 결혼식도 올립니다. 몇 년 후인 1994년에는 고위급 인사를 모시는 VIP 항공기 조종사로 임명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이 사람이 모셨던 사람만 봐도 엘리자베스 여왕, 캐나다 총독 같은 진짜 VVIP들만 있는 거예요. 또 비행은 엄청 잘했나 봐요.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훈장도 굉장히 많이 수여받고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2009년 7월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공군기지인 CFB 트렌톤의 사령관으로 취임되면서 그의 커리어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진짜 이렇게만 보면 완전 완벽한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러셀에게 아무도 모르는 숨기고 싶은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성 속옷을 입고 사진을 촬영하는 거였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속옷들이 전부 훔친 속옷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의 저질스러운 범행 이력이 하나하나 밝혀집니다. 사실 러셀과 아내는 2년 반째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군 고위 간부다 보니까 일이 점점 바빠졌고 결국 아내와 함께 살던 캐나다 오타와 지역을 떠나서 트웨이드 지역에 따로 별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 부부의 집에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했죠. 그리고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기간 동안 그는 무려 48채가 넘는 집에 침입했고 1366개의 속옷을 훔쳤어요. 근데 이 정보가 되게 구체적이죠?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남은 데에는 또 이유가 있는데 러셀이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모든 걸 세세하게 기록해뒀어요. 이 모든 사실이 그의 일기장에 전부 남아있었죠. 이 자료는 심지어 체계적이기까지 합니다. 집을 하나하나 분류돼서 또 사진을 찍어뒀는데 처음에는 그 방의 전체적인 모습, 그 다음에는 속옷이 정리되어 있는 서랍장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닥에 펼쳐서 자세히 찍어둔 사진까지 이걸 다 순서대로 정해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일 최악인 게 남았는데 그 속옷을 자기가 입거나 알몸으로 그 여성들의 방에 누워있는 그 본인 모습을 다 찍어놔요. 종종 방에 있는 인형들이랑 막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요. 이게 너무 더럽잖아요. 진짜 완전 소름 끼치죠. 그의 첫 범행은 2007년 9월 9일 이웃집에 침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웃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종종 같이 캠핑도 갈 정도였고요. 그러다가 가족들이 이번 주말에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곧장 범행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너무나도 쉽게 그들의 집에 침입했고 곧장 12살이던 딸의 방으로 향해요. 그리고 무려 2시간이 넘게 아이의 방에 머무르면서 막 속옷도 입어보고 방에 있는 인형을 들고 막 추잡스러운 포즈로 사진을 남기기도 하고요. 다행히 그 사진은 공개되진 않았어요. 진짜 상상하기도 싫죠. 이 사건 이후에 러셀은 이 스릴에 맞들렸는지 이웃집에 8번이나 더 침입해서 변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꽤 체계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도 거의 남지 않았고 애초에 의심도 받지 않았죠. 그리고 점점 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처음엔 자극적이던 일도 점점 반복되면은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잖아요. 러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변태가 점점 더 진화하는 거죠. 이젠 단순히 속옷을 훔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고 결국 2009년 9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러셀은 매일 아침 조깅을 즐겼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운동 목적이라기보단 범행 대상 물색에 가까웠죠. 그러던 중 미혼모로 혼자 사는 여성 A씨의 집을 발견했고 그녀를 타겟으로 정합니다. 사건 당일 그는 조심히 집 안으로 침입했어요. 이제 집 안에 들어가는 거는 별로 긴장도 안 됐죠. 당시 A씨는 TV를 보고 있었는데 누가 들어오는 인기척 이런 거조차 듣지 못했다고 해요. 러셀은 그녀를 손전등으로 폭행해서 제압했고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끔찍한 범행이 시작됐죠. 그녀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한 뒤에 사진을 촬영했어요. 바로 옆방에 아이가 자고 있는 걸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러셀이 처음으로 사람을 직접적으로 건드렸지만 복면을 쓰고 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할 증거가 또 남지 않았고 이번에도 수사망을 피해갑니다. 다행히 성폭행을 저지르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래도 안 걸려? 이쯤 되니까 러셀의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자기는 절대 잡히지 않을 거다 그런 군자감이 생겼고 약 2달이 지난 2009년 11월 25일 끝내 선을 넘어버리고 마는데요. 당시 군인으로 복무하던 마리 프랑스코모가 무단결근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연락도 닿지 않았고요. 걱정이 된 그녀의 남자친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녀의 집으로 수색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심지어 얼굴에는 덕트 테이프가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너무나 끔찍한 상태였죠.
부검을 해보니까 사망 원인은 페이프에 의한 질식사였고 심각한 구타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더라고요. 남은 증거가 없어요.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겨져요. 네, 이것도 러셀의 짓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마리는 그의 직장 동료였고요. 그렇게 마리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 러셀은 그 집에 몇 번이나 침입해서 이미 속옷이며 보며 훔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그녀의 집에 숨어 들어가서 변태짓을 하다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무슨 생각인지 지하실에 숨더라고요. 그리고 마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마리가 귀가했고 잠깐 지하에 내려온 순간 러셀이 튀어나와서 그녀를 폭행하고 또 성폭행까지 저질러요. 제발 살려달라고 비는 마리의 얼굴에 덕트 테이프를 붙여서 끝내 살해했던 겁니다. 이후에 이불을 세탁하고 또 현장을 청소하는 등 치밀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죠. 그 와중에 죽은 마리의 시신을 촬영하고 또 속옷을 챙겨서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걸리지 않았어요. 애초에 주변에서 존경받는 이 명예로운 파일럿이 이런 추잡한 변태짓을 저지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 후 3개월 후인 2010년 1월 제시카의 사건까지 발생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의 범죄가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졌어요. 러셀과 연관된 것으로만 추정되는 사건의 수만 해도 48건에 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남은 사건은 겨우 마리와 제시카 사건 단 2건뿐이었습니다. 결국 2건의 살인과 성폭행에 대한 혐의로만 기소가 됐고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질긴 범행을 이어왔던 그에게 과연 어떤 처분이 내려왔을까요? 법정에선 러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합니다. 솔직히 변명할 것도 없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재판이 시작되면서 러셀이 촬영한 사진들이 일부 공개됐고 대중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2010년 10월 21일 긴 재판 끝에 법정은 2건의 1급 살인과 성폭행 등 여러 혐의를 인정했고 이후 82건의 침입 행위까지 인정해서 러셀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25년 후에 가석방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캐나다 전역과 군을 뿌리채 흔들어 놓아요. 캐나다 군대는 그의 군인 자격을 박탈했고 수여받은 모든 훈장도 회수하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존경을 받으며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에게 이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일은 없을 텐데요. 러셀은 한때 여왕과 여러 국빈들을 대접했던 고위 군인이었지만 이제는 성범죄자 명단에 등록된 그냥 찌질한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러셀의 아내도 큰 충격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혼인 무효가 되면서 사실상 그는 모든 걸 잃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후일담인데요. 이 같은 범죄 사실이 다 알려지고 나니까 본인도 좀 쪽팔렸나 봐요. 복역 중이던 2010년 4월 화장지를 목에 넣어서 극단적인 시도를 하다가 발각됐고 이후에는 철저한 감시 속에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러셀이 잃은 모든 것들은 희생당한 피해자와 남겨진 유족들의 아픔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훈장 대신 부여된 가슴팍에 죄수번호가, 자유롭게 비행을 하던 두 손에 채워진 수갑이 그의 남은 평생을 부끄럽게 만드는 큰 고통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